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년 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후 김 위원장의 열차가 베이징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내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중국 러시아 정상과 나란히 열병식을 관람하며 집권 뒤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합니다. 첫 소식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중국 베이징역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짙은 녹색 바탕에 노란색 선이 그어진 열차입니다. 지난 2019년 공개된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 태양호와 외관이 비슷합니다. 열차 10번째 칸에는 펄럭이는 인공기도 달려 있습니다. 커다란 금색 원형의 휘장도 발견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평양을 떠나 오늘 새벽 2시쯤 중국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토대로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것이 맞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공식 방문한 건 집권 이후 이번이 5번째로 지난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관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이 동행했습니다. 배우자인 리설주 여사나 딸 주혜양,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의 동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례적으로 김정은 도착 전에 전용 열차의 동선과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수행 명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거의 7년 만에 중국 방문인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선과 일정도 주목되는데요. 도착 후 현지 분위기 어떤지 베이징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필희 특파원, 지금 김 위원장의 위치가 파악이 됐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주중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쯤 북한 대사관에서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만찬 자리에 참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 낮부터 베이징 시내에는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1시 반쯤엔 베이징역 주변으로 경찰 병력이 대거 투입됐고 전용 열차가 도착한 이후엔 역의 귀빈 출입구 앞쪽으로는 접근이 원천 차단됐습니다. 베이징역 광장 도로변에는 2m 높이 가림막까지 세워 지나가는 차량들이 역 건물 쪽을 아예 볼 수 없게 했습니다. 또 베이징역부터 북한 대사관까지 도로를 통제해 김정은 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무정차로 지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일정을 마치고 나면 김 위원장은 중국의 귀빈 숙소인 갸오이타이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갸오이타이는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도 중국 방문 때마다 묵었던 곳입니다. 각국 귀빈들이 머무는 만큼 이곳 역시 경계가 삼엄했는데요. 귀빈 출입구인 동문 좌우로 무장 경찰 차량은 물론 경찰관들이 2, 3m 간격마다 배치돼 있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자, 내일 전승절 열병식이 중국 최대 규모의 행사인데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만큼 이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다면서요. 네,天安문 광장 앞에 무대 설치는 상당한 보안 조치 속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天安문과 인민영웅기념비 사이에 대형 관객석이 설치됐고 또 80주년을 기념해 일본이 항복한 1945년과 올해 2025년을 표시하는 대형 조형물도 마련됐습니다. 내일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는 새벽 2시 45분까지 일제히 집결하라는 통보가 내려졌는데요. 망원 기능이 있는 카메라나 무선 마이크 등은 소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최신 무기 체계와 군사력을 과시하는 자리인 만큼 보안을 철저히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베이징 전역에 걸쳐 드론이나 연, 심지어 풍선까지 비허가 물체 비행을 철저히 금지해 테러 방지에도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방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양옆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냉전시대 3강연대에 재현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대해 국정원은 김 위원장에게 북중 관계를 복원하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는 내일 오전 베이징天安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열병식엔 극초음속 미사일 등 중국의 최신 무기들이 총동원될 예정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테난먼 막루 양옆에 설 예정입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냉전시대 반서방 삼각연대를 재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을 이순으로 밀리지 않게 옆에 배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삼자 구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는 않겠다. 중요하다. 국가정보원은 중국이 김 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과 동등한 의전과 경호를 제공해 각별히 예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으로 북중 관계를 복원해 운신의 폭을 넓히고 러시아 편중 외교를 넘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물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잇따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안해 북중러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집권 후 첫 다자외교 무대인 만큼 김 위원장이 리셉션 등 각종 행사에서 여러 정상들을 만나는 모습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아직은 미국과의 대화에 선뜻 나서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에 밀착하는 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인하려는 목적도 있는 만큼 향후 미국을 주시하며 접촉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방중 직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연구소를 찾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개량형 미사일을 공개하며 미국을 향한 메시지의 수위를 높이고 자신들이 중국, 러시아와 같은 핵 보유국이란 주장을 인정받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거대한 동체를 만져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 직전 미사일 총국 산하 연구소를 찾았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섬유 복합 재료로 만든 신형 고체 엔진이 화성 19형과 함께 다음 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에 이용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20형의 개발 계획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미국 본토를 겨냥한 사거리 15,000km의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한 뒤 최종 완결판이라고 강조했는데 1년도 안 돼 엔진 성능을 개량한 화성 20형 개발을 발표한 겁니다. 미사일 하나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해 요격을 어렵게 하는 다탄두 ICBM 개발을 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사일 자체의 경량화를 통해서 핵 탑재, 특히 다탄두 능력에 집중을 하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량화의 가장 핵심은 이런 복합 소재에 달려 있다라고. 중국 방문 직전 전술 핵 미사일 공장과 ICBM 연구소를 잇따라 방문한 건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지지 않는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또 미국을 향해선 자신들의 핵무기 수준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왔음을 내보이며 비핵화 협상엔 응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엔 이런 동정을 알리지 않아 대외 메시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10,000명 이상을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과 함께 10여만 명의 집단 체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측 초청을 받아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성사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우 의장이 동행을 요청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출국했는데요. 우 의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나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방중 의원단이 열병식이 열리는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양국 간의 고위급 간의 교류 이것을 잘 이어가는 것이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초청에 제가 응하게 됐습니다. 이번 방문엔 한미일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도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입니다. 열병식이 진행되는 동안 우 의장은 각국 정상들과 함께天安문 성루에 오르게 됩니다. 의전서열상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자리가 가깝진 않지만 우 의장은 각종 행사장에서 조우하게 될 경우 한반도 평화나 남북 교류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현장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본인이 이산 가족이기도 한 우 의장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만찬에 참석해 김 위원장을 만난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경험이 있고 국정원장도 역임했던 북한통 박지원 의원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박 의원은 당초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우 의장의 요청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북측과 접촉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그 밑에 있는 좌석에 착석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는 김여정 부부장, 현성월 부부장 등 북한 수행원들은 만날 수 있었겠죠. 우 의장은 중국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10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달라는 요청도 전달한 뒤 오는 5일 귀국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그런데 내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인도를 포함한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들이 공동선언을 채택했죠. 미국을 겨냥한 듯 세계무역기구의 원칙을 위반한 강압적 조치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모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내일 전승절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현재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보이는 나라 정상들이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행사에 잇따라 모여 관세 등으로 전 세계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텐진에서 SCO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를 마친 회원국 정상들이 내일 전승절 행사를 위해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의장국인 중국은 전승절 기념 행사 직전으로 이번 회의 일정을 맞춰 잡았습니다. 회의를 마친 정상들 대부분이 그대로 내일 행사에 참석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내일은 시 주석과 나란히天安문 막루에 오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이란 등 10개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자유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일방적, 강압적인 조치에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이 발언은 자유무역 질서를 강조하던 미국이 과거 반복했던 말입니다. 倡导平等有序的世界多极化，普惠包容的经济全球化，推动构建更加公正合理的全球治理体系。 미국과 밀착하며 작년 불참했던 인도는 올해 회의에 참석해 중국, 러시아 정상과 나란히 섰습니다. 앞서 인도는 러시아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보복성 관세 50%를 일방적으로 얻어맞았습니다. संघर्ष को जल्द से जल्द खत्म करने और स्थायी शांति स्थापित करने का रास्ता खोजना होगा.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호주 등과 결성한 쿼드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북한도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외무성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한미일 협력을 다지면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각국과의 양자회담을 가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첫 유엔 기조연설에선 한국의 내란 극복을 세계에 알리고 새 정부의 외교 기조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일본을 거쳐 미국을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미국으로 향합니다. 오는 23일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취임 후 첫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의지를 보인 만큼 각국 정상들 앞에서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알리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내용을 담으려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정상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만큼 짧은 환담이나 약식 회담을 통해 친밀감을 쌓는 겁니다. 아직 한미 두 나라가 통상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고 국방비 증액이나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등에 대한 이견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회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참석이 유력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트럼프 대통령과 셋이 함께 서는 모습도 연출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북한, 러시아와 나란히 존재감을 드러내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일본과 미국 순방, 9월 유엔 총회에 이어 10월에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을 다지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여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작년 초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목이 찔리는 피습 사건이 발생했었죠. 당시 경찰은 테러가 아닌 살인미수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습니다. 테러로 지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달라지고 일선 경찰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경찰과 국정원 내부에서 테러 지정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해 2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66살 김진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고 피습 당시 입었던 와이셔츠를 폐기물 업체에 버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범행 당일 김 씨의 이동을 도운 조력자 등 공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8일 만에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테러가 아닌 살인미수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뒤늦게 국정원이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테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철저히 거부당했고 동시에 내부에선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겁니다.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은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상민 당시 특보는 대표적 친윤계 검사로 김건희 씨가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보고가 누락되었다라는 사실이 정보위를 통해서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걸로 들립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국회를 통해서 드러날 진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회 정보위 위원들은 오는 30일 국정원으로부터 특별감사 최종 보고를 받고 피습 사건에 대한 자세한 실체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건희 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에게 오는 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 총재는 출석 여부는 답하지 않고 오늘 돌연 통일교 측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에게 다음 주 월요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5개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다만 한 총재 측은 아직 해당 날짜에 특검에 출석할지 여부를 답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결과 소환 조사를 앞둔 한 총재 측은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석 달 전 김건희 씨의 VIP 병동 입원을 두고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아산병원 측이 노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한 총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입원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입원은 하지 못했다고 통일교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한 총재는 경기도 가평 통일교 본산 근처에 있는 통일교재단 소유의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특검 수사 초기에도 심장 시술을 받기 위해 미국에 갈 필요가 있다며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 문제를 앞세워 조사를 최대한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행적입니다. 특검은 통일교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지원 시도가 결국 한 총재의 지시 아래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는 한 총재에 대한 이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정교일치, 즉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교리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 접근하고 김건희 씨와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군품을 건넸으며 이 과정에서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한 총재는 지난 주말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1억 원어치의 귀금속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오늘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회장의 인사청탁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오른 의혹을 받는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목걸이 선물 상임 박정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출석 전부터 특검 측에 건강 문제를 언급해온 이 회장은 오늘 7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도 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진술을 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소서에 적힌 내용에 대한 조사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비롯한 고가의 팔찌, 브로치 등 귀금속을 건네고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박 씨는 이후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나토 순방에서 이 목걸이가 문제가 되고 고발까지 들어오자 김건희 씨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목걸이를 이 회장 측에 돌려줬습니다. 특검은 목걸이를 돌려받기 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과 목걸이를 돌려받은 후 김건희 씨가 이봉관 회장을 대통령 안가로 부른 이유 등도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혜를 받은 당사자로 의심받는 박 전 비서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비서실장 자리 청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관 회장 청탁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다만 특검 측은 박 전 실장의 상사였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체적 소환 일정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네, 그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이봉관 회장 조사는 끝났고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가요? 네,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장인보다 늦은 시각인 오후 1시 50분쯤 특검에 나왔거든요. 조사는 오후 2시경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봉관 회장은 귀가했지만 특검이 추가 조사 일정을 따로 정할 거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다시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브리핑에서 특검팀이 김건희 씨 추가 조사 필요성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고가의 귀금속과 얽혀있는 이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나토 순방 목걸이 외에도 사의를 밝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 거부기를 건넸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네, 매간매직 의혹 말고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사도 진행 중인데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죠. 네,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모재용 이사, 사모펀드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 민경민 대표 이렇게 3명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가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특검은 그 과정에서 김 씨의 동업자인 조영탁 대표가 35억 원 정도의 회사 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에 관여한 사모펀드 민경민 대표에게는 30억 원대 배임 혐의가, 모재용 IMS 모빌리티 이사에겐 특검 수사를 대비해 증거를 숨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있었는데요. 특검은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서기관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인데 지난 2023년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이뤄질 당시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양평군청 등을 상대로 노선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에 결제 라인에 있었습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을 빠져나옵니다. 압수수색이 지금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된 걸까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영장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대상은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국회 원내대표실 등이었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 수사, 압수수색,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로, 또 국회에서 중앙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습니다.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계엄 해제 표결 참석자는 18명뿐.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제기된 의혹과는 반대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다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시도라며 압수수색에 반발했고 특검 측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조사와 소명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국민의힘 조지현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조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은 김 전 장관과의 통화에 대해 지역 수건 사업인 자인면 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군을 향해 신뢰 회복과 민주적 소양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대장으로 진급한 장군 7명에게 삼점검 수치를 수여한 뒤 군에 대한 신뢰가 불법 계엄 사태로 많이 망가졌다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군인도 민주주의 소양을 키워야 한다며 군대 내 민주주의 교육 과정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황금 거북이를 건넨 대가로 자리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위원장은 국가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수립하라고 만들어 놓은 국가교육위원회 첫 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이 전 위원장 체제에서 국가교육위는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리박스쿨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이 드러나는가 하면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백승우 기자입니다. 2022년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정책이나 교원정책 등 중장기 교육제도를 수립하는 게 설립 취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구성됐지만 1기 인선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친일 인사 김환란을 옹호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신경과 위안부 동원을 적극 공유한
김말란 잘 아시죠? 네, 김말란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실명까지 할 정도로 저렇게 고뇌와 갈등을 겪으신 분이고 결국 김건희 씨에게 금고무기를 선물한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오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거부기로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사고 파는 거 초등학생도 안 할 일입니다. 정치적 편향 인사는 이 씨뿐만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 지명으로 국교위원회 위촉된 김주성 한국교원대 전 총장.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과 관련한 행사에서 강의와 축사를 했습니다. 소리하기 때문에 나라가 너무너무 좌극화되어 있고 좌파들은 일은 안 하고 말만 하고 몰려다녔어요. 여당 측 추천위원인 연추현 변호사는 리박스쿨 협력단체의 공식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방만한 예산 운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진행된 국교위 워크숍. 이배용 위원장이 하루 50만 원짜리 방에 묵는 등 참석자들은 1박 2일 동안 5,4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결과물은 보고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백년지대계를 세워보겠다며 수능 이원화, 수능 절대평가 추진 같은 굵직한 정책도 논의하긴 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 됐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이끄는 국가교육위원장의 자질과 그리고 위원들의 편향된 입장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일찌감치 물 건너갔습니다. 오는 26일 3년 임기를 마치게 될 1기 국교위. 변변한 교육발전 계획 등은 내놓지도 못하고 각종 논란만 남긴 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오늘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을 논의하려던 국회 법사위 회의장이 오선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초선 비하 발언으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나 의원이 검사 출신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반복해서 윽박지른 건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내란 옹호자는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항의하자 나 의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로 시작했지만 대화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안 주셔갖고 그리고 회의를 해주더라고. 맞아갑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의 데뷔전.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 구형과 선고를 앞두고 있는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는커녕 법사위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내란 옹호부터 사과하라. 내란 당일 윤석열과 왜 통화했느냐고 비난하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향해 나 의원이 흥분에 내뱉은 발언이 화근이 됐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당시 나 의원 옆에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함께 있었는데 난데없는 초선 비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길래 초선 의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추미애 위원장까지 나서 사과를 권유했지만 나 의원은 사과를 거부한 뒤 회의장을 떠났고 여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이 법사위에 간사를 한단 말입니까? 간사가 만약 하고 싶으시다면 내란 속에 윤석열과 어떤 내란 모의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된다는.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저도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채택된 계획서대로 오는 4일 공청회와 7일 고위당정 협의를 거친 뒤 다음 주 중 수사 기소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자신이 양보하겠다며 유튜버 전한길 씨가 꼽았다는 차기 대구시장 후보죠. 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로 직권 면직이 검토되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비호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전한길 씨에 의해 대구시장감으로 찍혀 올려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대구광역시장 나오면 이진숙 무조건 저는 될 수 있는데 저는 양보합니다. 무조건요. 오늘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혹시 이진숙 위원장은 이 전한길 씨를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예, 압니다. 저는 전한길 씨가 이진숙 위원장하고 학교 선후배인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인지를 묻자 도돌이표처럼 임기를 다 채우면 출마를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제 임기를 마치면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미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지적받은 이 위원장이 정치 행보까지 나서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구시장이 대구 정치를 위해서 방통위원장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출마 않겠다고 당당히 밝혀야 돼요. 그러나 이 위원장은 도리어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맞섰습니다. 경찰에서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저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내로남불이라며 이 위원장을 적극 비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퇴 압박이 없다던 전현희 의원의 말과 달리 대통령실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 며칠 새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했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와 임직원 등으로 다양화해 정치권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가운데 법원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한 거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직위원 판사의 결정부터 그 이후 이어지는 구속영장 기각 사례들을 보며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 판단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위원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혹시 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세월호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위헌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재판부 같은 걸 예를 들면 당시에 대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판단을 안 했을까요? 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데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촉한 위원회에서 담당 판사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연일 비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예 재판부를 바꿔버리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입니다. 사법부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 소원 제기까지 검토하는 등 내란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최근 집에서 충전하던 배터리에 이어 이젠 지하철역에서도 전기 오토바이용 배터리에서 시작되는 걸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내 폭발 상황을 가정해 실험해봤더니 순식간에 온도가 수백 도까지 치솟아 대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부산 만덕동 아파트 화재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2주 전 서울 창전동 아파트에서도 6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불길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어제 서울 지하철 합정역 승강장에선 연기가 들어차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전기 오토바이용 배터리 화재로 추정됩니다. 보통 이런 전기 오토바이 아래쪽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집안에서 이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부산 아파트에서 폭발했던 것과 같은 용량의 배터리입니다. 작은 방만한 면적의 컨테이너 안에 배터리를 두고 서서히 열을 가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굉음을 내며 폭발합니다. 방 안을 가득 메운 연기에 폭발 10여 초 만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삽시간에 실내 온도는 50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마네킹은 온몸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CCTV 새거가 아예 녹을 정도였습니다. 10초, 20초 만에 피난하지 못했다고 하면요. 이거는 그냥 거의 생명을 잃을 정도로 되게 심각한. 스프링클러를 달고 한 번 더 실험해봤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다소 도움이 됐지만 연기 발생량과 폭발 위력은 큰 차이가 없어 창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678건. 이 가운데 전기 오토바이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10건 중 9건을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량이 큰 배터리일수록 가급적 집 밖에 둬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진압하려 하지 말고 즉시 대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시중에 팔리는 로봇 청소기 상당수를 통해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킹 실험을 해봤더니 로봇 청소기에 달린 카메라로 집 내부를 훤히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경미 기자입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로봇 청소기들입니다. LG와 삼성 등 국산 2개와 로보락 같은 중국산 4개 제품입니다. 모두 카메라가 달려있고 외부 서버와 통신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해킹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커가 청소기 앱을 거쳐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했더니 집 내부 동영상과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6개 제품 중 중국산 2개가 마찬가지였고 접속할 때 별도 인증도 필요 없었습니다.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악성 파일에도 취약했습니다. 서버 한 곳에 가상의 악성 파일을 심은 사진을 전송했더니 곧바로 서버에 저장됩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이 청소기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악성 파일에 감염된 겁니다. 또 다른 중국산 제품은 아예 집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져 있으면 강제로 켤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용자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개인정보도 쉽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좀 집의 구석구석을 얘가 믿고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곳곳에 제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되게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할 때가 많아요. 실험 결과 모바일 앱 보안 분야에서 삼성과 LG 제품은 모두 우수했고 세계 1위 로보락 제품은 양호, 나머지 중국산 3개 제품은 보통이거나 미흡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대구 도심의 한 유원지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K2 소총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군인이 시내 한복판까지 소총과 실탄을 들고 나올 수 있었는지 군의 총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어젯밤 대구 수성못 큰 가방을 든 남성이 화장실 뒤편으로 향합니다. 30대 육군 대위인 이 남성은 오늘 새벽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에서는 요분 내지 사망에 대한 것만 조사를 했고 머리 쪽에 출혈이 좀 많았다. 이 일대를 지나던 시민이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는 K2 소총으로 추정되는 총기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군 당국과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있지만 정작 도심 속 유원지까지 소총과 실탄이 나온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진 대위는 육군 3, 4관학교에서 생도를 가르치는 훈육 장교였습니다.
이 삼사관학교 생도를 교육하는 훈육 장교가 이런 평상시에 실탄을 소지할 수 있는 보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군인이 삼사관학교가 있는 경북 영천에서 대구까지 30km 넘게 별다른 제지 없이 이동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총기 및 이 실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육군 삼사관학교는 뒤늦게 부대 내 총기와 탄약 점검에 나섰고 군 당국은 K2 소총 반출 과정과 실탄의 출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람 생명이랑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실생을 하고 일일 단위로도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육군에선 지난 6월에도 한 부사관이 렌터카에 K2 소총을 두고 복귀했다가 민간인 신고로 사흘 만에 수거됐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해외에서 마약성 감기약을 몰래 들여와 복용해온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적발됐습니다. 환각 상태를 느끼기 위해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는 일명 OD라는 신종 환각놀이를 즐긴 건데요.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에서 감기약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평범한 감기약이 아닌 마약성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인데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직접 일본에서 해외 직구로 주문했습니다. 이거 왜 시키게 된 거예요? 인터넷에서 유명해가지고. 어떤 걸 유명해요? 환각 보인다고 유명해요. 이 학생과 20대 대학생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마약성 의약품 5천여 정을 몰래 들여와 자신들이 쓰거나 SNS를 통해 팔았습니다. 이들은 의약품 과다 복용을 뜻하는 이른바 OD를 통해 신종 환각 놀이를 즐겨왔습니다. SNS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만나 복용 방법과 밀수 수법 등을 공유했고 중독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 투약자들을 관리했습니다. 한 번에 정상 복용량의 100배를 복용하는가 하면 다 같이 만나 술에 섞어 마시며 환각 파티도 벌였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들어가 보면 이제 밀반입 방법이라든가 복용 방법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환각놀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마약류인 코데인 등이 함유된 감기약으로 과복용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호흡중추 마비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 이제 정신 착란이라든가 혼동이 올 수 있고 이상하게 된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고요. 부산본부 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와 10대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배임죄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당 원내대표가 아예 배임죄 폐지까지 언급했는데요. 총수의 영향력이 강한 한국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주요 현안을 설명하겠다며 마련한 기자간담회. 꼭 처리할 경제법안이 뭐냐는 질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 얘기를 꺼냈습니다. 경제 법안 중에서 저 대표적인 게요. 그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저 같은 경우에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2단계, 3단계로 나눠 추진하지 않고 한 번에 확실하게 매듭 짓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배임죄를 논의할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도 발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완화 지시를 정기국회 초반부터 입법으로 본격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마침 경영자 총협회도 오늘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처벌 범위가 넓어졌다며 처벌 수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사람이 연평균 965명으로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총수가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기업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황제 경영, 밀감 몰아주기 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는 이러한 것들을 더 조장하거나 더 쉽게 만드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 두 개에 있어서 크게 구분 없이 생각하고 있고 수위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음주운전과 정치 편향 논란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고됐던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몸을 낮췄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NS에 천안함 사건 관련 음모론을 올린 사실을 지적하며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좌초된 것일 뿐이라는 글에 동조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후보자가 과거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점을 들어 친북 색깔론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는 전형적인 친북 좌파 인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003년 만취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이 파렴치범 아닙니까? 잠재적 살인을 삼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야당의 비판에 최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 평생에 가장 잘못된 일이고 사과를 드리고 그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 이호건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사회이사 재직 이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퇴직 후 3년간 6개 기관에 겹치기 취업을 통해 6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 연금까지 합해서 받아간 돈이 6억이나 됩니다. 6억. 이 후보자는 취업 심사를 거친 거라 문제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회이사도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아서 했고요.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금융위원회가 해체될 텐데 금융위원장 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해 한때 청문회가 정의됐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970만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고객 신용정보가 유출돼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롯데카드 측은 사고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걸 파악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67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6위 카드사 롯데카드. 지난달 14일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됐습니다. 해커들의 공격은 16일까지 3일간 계속됐고 처음 이틀 동안 1.7GB 분량의 내부 파일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롯데카드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12일이 지난 지난달 26일 카드사는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때도 서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을 뿐이라며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1만 명이 넘는 고객 신용정보가 유출되면 신고해야 하지만 악성 코드 감염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자체 점검을 계속하던 롯데카드 측은 해킹 공격 후 17일이나 지난 지난달 31일에야 외부 공격의 흔적을 발견했고 뒤늦게 금융당국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했던 흔적을 발견하고 외부 조사업체를 통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나 고객 신용정보 같은 주요 정보가 유출됐다면 대규모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롯데카드 측은 아직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해 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3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예스24와 SGI 서울보증, 웰컴 금융그룹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해킹 공격을 받은 상황. 국내 기업들의 보안 체계 전반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고교야구 최대어 투수로 꼽히는 북일고의 박준현 선수가 미국 진출 대신 KBO를 택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근 불거진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8세 이하 야구 월드컵을 앞두고 독립리그 선수들을 상대로 최종 점검에 나선 대표팀. 강속구로 주목받는 박준현이 5회 5번째 투수로 등장했습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2km까지 찍혔지만 제구 난조 탓에 기대했던 경기력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세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아웃 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한 채 2실점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던져가지고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기도 했는데 초구 싸움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박성민 전 두산 코치의 아들로 최고 구속 157km를 기록하며
빅리그 스카우트에 집중 관심을 받았던 박준현. 고민 끝에 미국행 대신 보다 안정적인 KBO 무대를 선택했습니다. 성공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확실하게 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해가지고 일찌감치 신인 드래프트 최대어로 거론되면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키움 팬이 박준현의 이름을 새긴 유니폼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니폼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도 제 목표가 전체 1순위니까 가면 좋지 않을까요?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선 나름대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차후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돼가지고 아마 저희 가족끼리 잘 할 예정입니다. 대표팀은 내일 결전지 일본으로 출국해 사흘 뒤 월드컵 개막 라운드를 치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오현규 선수의 이적이 불발됐습니다. 협상 막판에 이적료에 대한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표팀 합류까지 미뤄가며 독일로 이동해 슈투트가르트 이적이 기정사실로 여겨진 오현규. 그런데 하루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독일 매체는 슈투트가르트가 제시한 이적료 2천만 유로와 행크가 요구한 2,800만 유로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벨기에 언론은 슈투트가르트가 오현규의 부상 이력을 문제 삼아 이적료를 낮추는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현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9년 전 왼쪽 무릎 십자인대를 다친 건 사실이지만 프로 데뷔 후 셀틱과 행크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는데요. 오현규의 에이전트는 이적 시장 마감 직전까지 두 팀이 협상을 벌이다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뿐 신체 검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빅리그 진출 꿈을 잠시 미룬 오현규는 대표팀에 합류해 미국 멕시코와 원전 2연전을 준비합니다. 프로야구 LG 오지환 선수의 실점을 막는 다이빙 캐치입니다. 총알 같은 송구까지 일품이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9월이) 되니 마법처럼 열대야가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열대 일수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도심 속 들판엔 메밀꽃이 활짝 피면서 가을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요. 오늘 모처럼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밤도 주무실 때 한결 편안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23도, 대관령은 1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는데요. 하지만 낮엔 아직 여름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남부지방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되고요. 모레 서울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동부를 비롯한 서쪽 내륙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도 23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엔 서울 등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중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관련해 국정원은 김주애 활동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